종환형의 세계 간단하게 돋보기. 근황으로 하죠. 세계 돋보기. 앨런의 시간? 미국 대선과 담배도 안 피고 그냥 시작하는 거야? 억울해라. 날 부르지. 아, 어떻게 됐냐면 네. 그렇게 됐어. 그렇게 됐어요. 한국의 역할 한국의 역할. 또는 앨런의 시간이라고 하자고. 앨런? 앨런 알지? 국무부 장관 얘기하는 거, 뭐 재무부 블링컨 장관? 아니? 아, 재무부 국무장관은 저기고 국무부 장관. 블링컨이 아니라 앨런이요? 앨런, 제닛 앨런, 미 재무부 장관. 네. 그 지난달에 우리 모임 끝나고 며칠 안 있어가지고 제닛 앨런하고 한국기획재정부하고 최상무 부총리인가?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일본의 그 재무성 장관 누구지? 하여튼 세 사람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어.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의 그 환율을 걱정하는 논평을 했단 말이야, 셋이서. 야, 앨런 장관, 미국의 그 재무부 장관께서 한국과 일본의 재무부 장관을 거느리고 그 나라들의 환율을 걱정해주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정말 이례적인 일이잖아. 내가 살면서 처음 본 거야. 그 광경을. 그런 적이 없었잖아. 그래요? 대한민국 역사 60년 동안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었어. 그러면 왠지 고양이 쥐조만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후속 뉴스가 난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거든. 당연히. 근데 후속 뉴스가 안 나오는 거야. 그게 무슨 의미일까? 앨런이 그냥 부르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런 서비스를 해주지도 않았을 거란 말이야. 공연이.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앨런도 엄청 상황도 엄청 급박하다는 맞아. 예. 맞고. 그러면은 이 사람 미국에서 원하는 건 뭘까? 왜 이런 서비스를 해줬을까? 한국과 일본에. 거기에 대해서 전혀 그 논평도 없고 유튜브 그 수많은 마바라들 있잖아. 유튜브에. 예. 한마디도 없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나름 뭐 추측하는 거 있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지금 다들 이스라엘이나 굉장히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거든 그게. 네.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근데 후속 뉴스도 없고 거기에 대한 해설도 전혀 없었어. 그러니까 우선은 일본은 지금 제로금리 계속 가고 있는데 그 환율 방어를 일본이 성공하고 있잖아요. 어쨌거나 그랬다가 최근에 지금 환율 급격히 떨어진 거고 우리나라도 금리 차이가 있는데도 잘 방어하고 있어서 글쎄 그거 배경 지식적 그 정도 이외에는 뭐. 자, 내가 왜 앨런의 시간이라고 부제를 달았냐면은 앨런의 시간이라는 건 킹메이커로서의 앨런의 시간을 말하는 거야. 앨런이 가고 있는 길은 올해 대선이 있고 거기서 바이든을 당선시키는 게 앨런의 역할이야. 바이든의 재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양국의 환율이 안정이 돼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그래서 이게 해설도 없고 아무 뉴스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내가 60년 넘게 살면서 처음 본 광경이었거든. 뭔가 중요한 게 있을 텐데 도대체 뭐를 이 사람들이 말하지 않고 있는 게 뭔가. 이거를 이제 정황 증거들을 이제 한 며칠간 이제 모아봤지.
모아갖고 그거를 일단 내가 내 나름대로 스토리텔링을 했어. 그거를 이제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뭐 숫자라든가 또 설명이 필요한 게 좀 많이 있어. 그런 건 내가 첨부하면서 오늘 이제 요거를 다 풀면은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풀면은 아마 각자 머릿속에 이제 뉴스에 나오지 않은 그 사진의 뒷얘기들을 아마 각자 추리를 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럼 그때 가서 그 얘기를 해보자. 일단 제일 먼저 내가 이제 한 거는 팬데믹 이후 그 각국의 그 GDP 변화 그거를 일단 찾아봤어. 일단 미국, 중국 얘네가 제일 중요하니까. 원래는 EU도 있었거든. 근데 지금 EU가 없어지고 각 국가별로 쪼개져 버렸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뭐 추적이 안 돼.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몇 개 나눠봐야겠지. 자, 요거 24년 추정치야. 올해 추정치. 28.8조 달러. 미국이. 그 다음에 중국은 18.5조 달러고 한국은 1.7조 달러. 23, 22, 21, 20, 19. 자, 19를 볼게. 예. 21.4, 18.7, 1.63.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아? 중국은 하강에 우리나라는 엄청 더디게 올라갔고 미국만 상승했네요. 폭발적으로 성장했지. 예. 폭발적으로. 예. 이 GDP 성장이 어디서 온 거냐? 이런 성장이. 내가 그랬잖아. 부채를 통해서 GDP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예. 미국은 그거를 한 거야. 일본은 어떻게 됐냐? 여기가 5.3조였어. 5.2조. 5.2조에서 지금 4.3조야. 올해 추정치가. 내려갔네요. 쪼그라들고 있어. 빚이 신용 저거니까. 빚은 일본도 무지하게, 일본도 무지하게 그 국채를 발행했고, 통화도 엄청나게 많이 찍어냈거든? 예. 대려 줄어들었다는 건 그만큼. 그러니까 돈을 잘못 썼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팬데믹이 아니라 2020년 2분기에 3조를 찍어냈어. 3조의 국채를 발행했어. 3조. 근데 이게 다 단기치였어.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게 20년, 21년, 22년, 23년 사이에 일단 20년, 21년 사이에만 대략 내가 본 게 이제 난 그래프를 봤거든. 근데 이제 그게 빨간 그래프는 중장기채고 파란 그래프는 단기채야. 요거를 먼저 설명할게. 비일이 있고 미국 국채가 종류가 기간별로 나왔을 때 비일이 있고 노트가 있고 본드가 있어. 빌은 1년 미만의 단기채. 노트는 중기? 2년에서 예. 10년짜리 중기채. 본드는 영구적? 10년 이상 30년짜리 장기채를 말해. 예.
근데 요거를 그 채권 그 플레이어들은 그냥 요거를 쿠폰이라 그래. 쿠폰이라고도 불러. 요거는 빌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쿠폰이 1조짜리만 5개의 막대기가 보이더라고. 20년에서 21년 사이에. 그러니까 5조야 이거만. 그리고 이제 뭐 파란 작대기들도 있었지 이렇게. 3조짜리 있고 2020년대에. 그러니까 대략 바이든이 정권 잡으면서 약 10조 정도의 국채가 늘어난 거야. 10조 정도. 단기채가 5조 이상, 장기채 5조. 그러니까 반반 정도 되는 거지. 단기채와 장기채 비중이. 그런데 이제 이 미국의 그 GDP 구성 요소가 뭐가 있냐면은 일단 소비가 있고 투자, 그다음에 수출, 그다음에 정부 지출. 이렇게 4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 요게 70%야. 소비가 70%야. 미국.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소비가 늘면은 GDP가 성장을 하는 거야. 소비가 줄면은 GDP도 떨어지고 꺾이는 거고. 얘네는 비중이 얼마 안 돼. 정부 지출이 팬데믹 이후에 이 상관계수가 20%를 차지하게 된 거야. 이 미국의 GDP 그래프하고 정부 지출 그래프하고 똑같이 맞아떨어져 지금. 얘네는 그렇게 크게 이게 안 맞아 그래프가. 근데 정부 지출은 그래프가 탁탁탁탁 맞아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쪼그라든 거는 얘네는 돈을 그때 당시에 돈을 풀면서 어디에 소비자들 주머니에 직접 꽂아줬어. 직접. 우리나라도 소비자들 주머니에 직접 꽂아줬고. 근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일본은 기업에다 꽂아줬어. 아, 소비자한테 꽂아준 게 아니고. 일본은 안 받았잖아 팬데믹 때. 예. 기업에다 꽂아줬어. 낙수 효과라고. 어떻게 꽂아줬냐? 주식형 ETF. 아, 주식. 이거를 누가 했냐? 일본은행이 돈을 찍어가지고 주식형 ETF를 막 사들인 거야. 그러니까 일본은 주가가 막 올라갔지. 주가가 올라갔어. 그런데 이 일본은행이 주식형 ETF의 80%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잠깐만요. 보세요. 으쌰, 자본주의는 소비를 통해서 성장하는 경제거든. 근데 기업에다 꽂아주면 기업이 소비를 하나? 안 하지. 개인 주머니에 꽂아준 게 맞는 거야. 미국이 정말 올바르게 제대로 정책을 핀 거지. 게다가 주식형 ETF라고 하면 오히려 기업마도 다를 텐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기업이지. 대기업에만 꽂아줬고 그래서 대기업만 임금을 올릴 수가 있었던 거야. 낙수 효과라도 기대했던 걸까요? 그래서 대기업만 그 임금을 올려줄 수 있었고 다른 데는 임금을 못 올려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가난해지고 있는 거야. 가난해지고 있어. 일단 GDP가 꺾여가지고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오늘이 5월 3일이죠. 어제구나. 어제 아침이 이제 그 미국 연준 그 회의를 했거든. 그래서 결과가 나온 날이 어제야. 근데 금리는 동결을 했고, 근데 QT를 축소한다고 발표를 했어. 이게 이제 뭐냐면은 퀄리파이드.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연준은 두 가지를 가지고 두 가지의 목표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두 가지의 도구. 그게 뭐냐면 금리와 통화라는 두 가지 수단을 가지고 고용과 물가라는 두 가지 목표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도구를 쓰는 거야. 근데 이제 금리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가지 도구를 도구 중에서 금리는 손을 못 대 지금 아직 금리는 손을 못 대고 그런데 어쨌든 요거는 QT가 뭐예요? 퀄리파이드 맞나요? 그러니까 양적 긴축. 그러니까 무엇의 양적 긴축이냐면 통화에. 이거를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대차 요거를 다른 말로 대차 배제표 축소 또는 확대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러니까 그 QT 그러니까 축소 요거는 뭐냐면 완화지. 그 연준은 국채, 금융채, 그 다음에 회사채, 그 다음에 모기지 이거를 담보를 잡아. 이거를 담보로 잡고 돈을 내줘. 그러면은 이게 시중에 돈이 풀리는 효과가 있는 거야. 유동성이 풀리는 효과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금리를 인상을 시작을 하면서 이 유동성 축소를 시작을 한 거야. 왜냐면은 시중에 현금을 빨아들이는 거야. 시중에 현금을 어떻게 빨아들이느냐? 이 채권을 계속 그러니까 만기가 된 채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만기 연장을 안 해주고 돈을 받고 다시 가령 회사채를 내가 가지고 있다, 모기지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만기 연장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럼 현금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시중의 현금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지. 그런 방법으로 금리를 올릴 수는 없는데 뭔가 좀 유동성을 축소시켜야 되겠다 할 때 이런 방법을 쓰거든. 초기에 950억 달러씩 매달 950억 달러씩 현금의 유동성을 줄여나가고 있었어. 그러다가 금리 인상을 멈추면서 이게 600억 달러로 줄였어. 근데 이게 6월 달부터는 이걸 250억 달러로 축소를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초기에 950억 달러씩 그 유동성을 축소하던 거에서 이제 지금은 250억 달러로 유동성을 축소를 하니까 시중에 현금이 그만큼 더 도는 거야. 그런 만큼 이제 금리 인하 효과가 살짝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6월 달부터 QT 이거를
250억 달러로 양적 완화를 긴축을 완화한 거야. 긴축을. 그럼 이제 올 연말이면 이제 이것도 안 하겠지. 그러면서 이걸로 조절이 안 되면 이제 금리를 내리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이 파월은 연준은 데이터에 따라서만 뭐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고 또 이것도 QT도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연준이나 파월은 데이터에 의존해야 돼. 그러니까 데이터에 의존해서 이런 자기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물가 지표라든가 뭐 소비 지표라든가 고용 지표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앨런은 이 지표를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이 지표를 만들어내, 앨런은. 그러니까 올 1분기, 2분기, 1분기에 아마 GDP 성장률 1.6 나왔을 거야. 확 떨어졌지, GDP 성장률이. 5%대였다가. 이게 가능한 건 앨런이 만들어낸 거야. 앨런이. 사나 입방 안으로 경제가 확 바뀌네요. 그러니까 정부 지출이 GDP의 성장의 상관계수가 20%라 했잖아. 앨런이 만들 수 있는 거야. 나머지는 그러니까 80%는 일반 국민들이 만드는 거야. 기업과 국민들이. 근데 20%는 정부가 만드는 거야. 그 20%가 GDP하고 똑같이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얼마든지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앨런은. 정부 지출을 통해서. 그지? 그러니까 1분기에 미국 그러니까 재무부 채권이 얼마가 발행이 됐냐면은 2분기구나. 1분기는 대략 한 4천억 정도 발행을 했던 것 같아. 2분기에 확 줄였어. 그러니까 이제 2분기가 2천억 달러였었는데 400억 달러가 추가돼가지고 2,400억 달러 지출이 국채 발행이. 근데 3분기에 얼마냐? 3분기가 8,470억 달러를 국채를 발행을 할 계획이야. 이게 그저께 나왔어. 이 숫자가. 그런데 IMF에서 미국의 국채에서 단기채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라는 그 경고를 했거든. 그래서 자, 일단 요거는 이따가 다시 필요하면 쓸게. 경고를 했는데, 그래서 단기채 비중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26조 달러야. 단기채가. 단기채는 1년 미만이라 그랬잖아. 26조인데 이게 전체 규모의 70%래. 그러면 26조가 70%가 되려면은 미국의 국채 규모가 얼마냐는 거지. 그럼 37조라는 거잖아. 그런데 어쨌든 나머지 30%는 어쨌든 중장기채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외국의 중앙은행, 각국의 중앙은행과 그 다음에 미국 내에 있는 4천여 개의 그 은행들, 미국에 4천 개의 은행이 있고 다들 국채 투자를 하잖아.
걔네들이 가는 거는 장기채야. 그러니까 장기채가 30% 비중이고, 근데 이거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은 8개에서 10개 정도 되는 헤지 펀드들이 이거를 나눠서 가지고 있어. 굉장히 물론 이제 이게 그 팬데믹 이전에는 이 헤지 펀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헤지 펀드의 숫자가 좀 더 많았을 거야. 근데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면서 망한 데들이 꽤 있는 거지. 망하고 요거만 남은 거야. 이 국채는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자산이거든. 그래서 이게 레버리지를 많이 쓴다 그랬잖아. 레버리지 쓰다가 망한 게 이게 국채거든. 어느 은행이든 국채는 레버리지를 써서 국채를 사고 있거든. 근데 얘네는 그래서 26조나 되는 국채를 사려면 돈이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되는 거야. 26조 달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몇 경이야.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이거를 이 정도로 사서 운영을 할 정도면 도대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궁금하지. 증거금 1%만 있으면 되는 거야. 1%밖에 안 돼요? 10%도 아니고? 그러니까 1% 금리가 1% 변동이 오면은 그냥 원금 손실 딱 오는 거야. 그러니까 못 살아남는 거야 여기서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돈을 주식 같은 데다 투자를 못 하는 거지. 변동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증거금 1% 가지고 그러면 지금 미 국채금리 얼마야? 단기채는 5%가 넘어. 그러면은 이거 잘 운영하면 연간 500% 수익이야. 그지? 그치, 1%. 맞냐 안 맞냐? 모르겠어요. 저는 증거금 1%면은 금리 5%면은 연 500% 수익인 거야. 자, 내가 1억 원어치 채권 1억을 가지고 있어. 그럼 100억 원어치 채권을 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수익률이 5%야. 100억이 5%면 얼마야? 5억이잖아. 그럼 내 원금은 1억이야. 수익금은 5억이야. 그럼 몇 프로야? 500%. 물론 평상시에는 1% 수익이지. 수익률 보통 1%야. 국채 투자해가지고 얻는 수익률 보통은 1%고, 그러니까 100% 수익률이야.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비용 들어가고 그러면 한 50% 정도 수익률이 되는 거지.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 지금은 500% 수익을 보는 시기라는 거지. 중국을 1%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위험해. 칼날 위에 서 있는 거야, 얘네들은. 칼날 위에서 운영을 하는 거야. 지금 시중 은행이 지급준비금이 10% 아니에요? 15%까지 올라갔어요? 지급준비금이 뭐냐면 내가 100만 원을 빌려오잖아. 예. 돈을 딴 사람한테 이렇게 채권을 발행했어. 100만 원어치. 예. 그러면 이제 15% 지급준비면 15만 원만 내가 갖고 있으면 100만 원을 이렇게 채권으로 해서 돌릴 수가 있는 거야. 그게 지급을 하기 위한 것은 15%만 있으면 된다는데 1%밖에 안 된대. 와, 근데 이제 뭐, 은행들은 그렇게 못하지. 은행들은 1% 레버리지를 쓸 수가 없어. 고객 자산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대략 증거금이 한 20-30% 정도 돼. 그러니까 20-30% 변동이 오면 망하는 거야. 걔네들은. 그러니까 그래도 좀 얘네 그 헤지펀드 애들보다는 20-30배나 더 증거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진짜 칼날 위해서 사는 거야.
진짜 눈에 상심지를 켜고 모니터를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사건이 생기면 안 되는 거지. 사건이 생기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정부로서도 얘네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미국 국채를 누가 사냐고. 자, 근데 어쨌든 IMF의 권고대로 지금 단기채 비중이 너무 적은 거야. 장기채를 발행을 해야 돼. 근데 장기채가 참 앨런이 그 기자회견 하고 나서 바로 중국으로 날아갔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 중국으로 가는 거 보고 채권하고 관계가 있겠구나 싶었어. 아까 봤지만은 3분기에 8,470억 달러의 채권을 찍는데 이게 쿠폰이 557억 달러, 단기채가 290억 달러야. 단기채는 헤지펀드들에서 처리를 해준다고 쳐. 그러면은 근데 이제 남는 거는 이제 이거야. 2분기 거도 있어. 2분기는 물론 양이 적어. 공이 하나씩 빠졌다. 그치. 5,570억 달러. 한국에 코 묻은 돈이 필요했던 거야. 이 장기채를. 중국은 좀 뭉칫돈이 필요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미국의 우방국에서 채권을 사줘야 되는 거야. 이 장기채를 5,570억 달러를. 우리나라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얼마지? 대략 한 4,500억은 좀 안 되고 한 4,300억 평균적으로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야. 이게 4,300억 달러. 한국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행장도 그 무렵에 미국에 있었어. 거기서 뭐라고 한 게 뉴스에 나왔어. 뭐라고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 중국은 지금 계속 팔고 있어. 팔고 있고 영국은 자기 능력 이상으로 지금 사들이고 있어. 최고의 우방국인 거야, 영국이. 미국으로서는. 근데 영국한테 더 어떻게 손을 내밀 수가 없는 거야. 자, 이 5,570억 달러를 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영국, 우방국들이 있을까? 영국, 캐나다, 호주, 그다음 일본, 한국. 게다가 영국이었나가 워낙에 통수를 많이 쳐갖고. 일단 영국은 진짜 성심성의껏 미 국채를 사주고 있어. 영국한테는 진짜 영국하고 캐나다는 성심성의껏 하고 있어. 얘네들은. 근데 한국이 좀 그렇지. 일본은 비축통화국이니까 돈 찍어서 사면 돼. 얘네는. 이제 문제는 이제 한국인 거지. 예. 그러니까 22년도에 엔화가 엔화 환율이 갑자기 뛰어 올랐던 때가 있어. 그때 일본은행에서 22년도. 그러니까 그때 달러당 140엔을 돌파할 때인가 할 거야.
그 팬데믹 막 끝날 때. 그때 이제 일본은행에서 소위 이름폭이라고 하는 걸 터뜨려가지고 일본은행의 폭탄이라는 말이거든. 환율을 이제 조정을 했거든. 그러니까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사실 미국,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환율 강달러잖아 지금. 일본이 160엔이 되든 한국이 1,400원이 되든 일본이나 한국은 수출 기업이 많기 때문에 강달러가 나쁠 게 없어 사실은. 그 미국으로서도 수입 물가를 낮춰주기 때문에 강달러가 나쁠 게 없다고. 근데 이거를 왜 낮춰야 되냐면은 지금 이제 160 그때 22년도에 일본이 그 환율을 잡는데 얼마를 줬냐면은 600억 불을 태웠어. 하룻밤에. 아니 한 달 사이에 600억 불.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이게 변동이 가파르면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천천히 가자는 거야. 여기서 장난질을 치지 말자는 거지. 이런 변동성을 만들지 말자는 거야. 근데 어쨌든 이게 자꾸 일본을 건드는 거야 지금. 왜냐면 일본이 약점이 있잖아. 일본이 그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거든. 그럼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야. 그게 맞아. 근데 안 올리고 있어. 안 올리고 있으니까 이 헤지 펀드들이 일본을 자꾸 쪼아대고 그래서 계속 올리는 거지. 그래서 마지노선이 160엔이구나 하는 걸 요번에 이제 확인을 한 거지. 일본이 그 하룻밤에 600억 불을 그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때 태운 돈이 600억 불이야. 자, 우리나라가 4,300억 불을 가지고 있다고 쳐. 만약에 우리나라를 공격하면 8개월 만에 다 착당을 하네. 아니 그냥 한 달이면 끝나. 한 달이면 다 소진한다고. 달러. 지금 1,300 얼마인데 1,400원이 돌파됐을 때 구두개입 했지. 우리는 돈 안 쓰고 구두개입 했고, 일본은 그때 160원 찍을 때 얼마 들어갔냐면 48조를 날렸어. 하룻밤에. 대략 얼마냐? 300억 불 정도 되는 거야. 하룻밤에 300억 불을 태웠어. 이거 계속 한다? 누가 이기냐 해보자고 하면은 한 달이면 우리나라 이거 다 날라가. 자, 그러니까 환율이 안정돼야만이 한국이든 일본이든 안심하고 미국 장기채를, 그러니까 우리 돈을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도 그 달러가 밖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냐고.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가 대략 한 1,000억 불은 나가야 될 거야. 1,000억 불 어친 사줘야 될 거야. 그러면은 이게 결국 그러니까 같은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1,000억 불을 떼서 채권을 사들이면 이것도 결국 4,300은 맞긴 맞아. 맞는데 어쨌든 외환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야. 채권으로 갖고 있는 것도 달러긴 달러야. 근데 채권으로 가지고 있는 거를 장기채는 깡을 해야 돼. 깡을. 할인율이 적용이 된다고. 내가 1,000원에 샀으면은
950원에 팔아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환율을 방어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럴 일이 이런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부채를 팔 일이 없어야만 되는 거야. 그거를 보장해 줘야 되는 거야, 미국에서. 앨런이 그거를 약속을 한 거지. 앨런. 지금 환율 계속 내려가고 있어. 그래서 좀 복잡하지, 얘기가. 예. 복잡한데 이거를 이해하면은 세계 국제 자본시장을 읽을 수가 있어. 국제 자본시장을. 그러면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거야. 자, 일단 어쨌든 앨런은 대선을 위해서 장기채를 팔아야 되고, 장기채를 한국과 일본이 사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두 나라의 환율이 안정이 돼야 되는 거야. 낮은 수준에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채권을 발행하기 전에 환율이 내려가고 달러가 약세로 전환을 해야지만이 미국이 채권을 좋은 가격으로 팔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거를 사줄 수가 있게 되는 거라. 자, 미국이 그러면 왜 이 3분기에 돈폭탄을 쏟아부어야 되느냐? 스윙 스테이트 때문에 그래. 스윙 스테이트.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미국 대선에서 7개의 경합주가 있는 거야. 지금 현저하게 밀리고 있거든. 현저하게 밀리는데 일단 테스트를 해본 거지, 앨런이. 그러니까 스윙 스테이트 중에 하나인 미시건주에다가 돈을 한번 쏟아봤어. 얼마를 쏟았냐? 156억 달러를. 여기서 뒤집어진 거야. 물론 이제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어. 반년의 시간이 남아있어. 그래서 이거 한 번 가지고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이 156억의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비교하려면은 지난달에 우크라이나하고 이스라엘 전쟁 지원 자금이 그 의회를 통과했잖아. 그게 얼마였냐? 130억 달러야. 이스라엘의 30억 달러고, 이스라엘의 30억 달러,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미군 전함이라든가 특수전 부대들 각각 5억씩 해가지고 대략 한 40억 달러가 이스라엘로 가고, 나머지 90억 달러가 우크라이나로 가는 거야. 자, 이 전쟁 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이 한 주에 지원이 된 거야. 그러면서 뒤처져 있던 거를 미세하게 엎었어. 엎어가지고 미세하게 앞선 거야. 그러면은 50개 주야. 50몇 개 주인가? 50개 주지 대략. 수준 하나. 50개 주에다가 이 정도 금액을 쏟아붓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금을 만들고 있다고 보는데 최소한 7군데. 선거 자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거 운동이지. 선거 자금이 아니라. 자금이 아니고. 선거 자금은 얼마 안 돼. 선거 자금은 주로 광고비야. 그건 얼마 안 돼. 윤석열 대통령 선거 때 그 24번 회의를 하잖아. 여기는 무슨 개발하겠다, 무슨 개발하겠다. 근데 실제 저기는 돈을 쏟아붓는 거지. 그럼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겠지. 앨런은 이미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GDP 그래프를 이게 이제 미국 대선이 증시하고 관련이 깊어. 대선 때 증시가 올라가잖아.
역전 무패야. 앨런이 이걸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부터 만든 거야. 그러니까 2분기에는 2,400억 달러, 근데 3분기에 8,500억 달러. 그러니까 이 GDP 그래프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은 3분기 되면 올라갈 거 아니야. 증시 올라갈 거 아니야. 무패지. 할 수가 없는 거야. 바이든 입장에서. 그럼. 앨런이, 그 파월은 킹메이커의 역할이 아니야. 앨런이 킹메이커의 역할. 앨런은 그래프를 만들 수 있고, 파월이 금리를 내리게 할 수 있고, 이거를 만들어서, 이 지표를 만들어서,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게 하고, 또, 뭐냐면은, QT를 완화하게 하고, 하는 역할을 앨런이 하는 거야. 이 정부 지출을 통해서. 줄였다가 늘렸다가. 필요한 시기에 줄여서 지표를 만들고, 그래서 금리를 내리게 하고, 다시 필요한 시기에 예산을 퍼부어서, 정부 지출은 곧 유동성으로 나오는 거거든. 유동성이 시장이 확 풀리면 어떻게 돼? 1조 달러가 풀리는 거야. 올라가지. 그리고 유동성이 풀리면 금리는 내려가. 그럼 국채는 떨어져. 국채 금리는. 그럼 채권을 사는 사람한테 유리해. 근데 유동성이 풀리면 금리는 내려가는데 중시는 올라가.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는 확률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이걸 만들어낸다는 거야. 얘네들은. 이걸 가지고. 그래서 선생님, 아니, 제목을 앨런의 시간이라고 나오신 거고. 그러면 막 뉴스 같은 데서 트럼프가 뽑히면은 막 세계가 위험하다 이런 설레발 자체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야, 트럼프가 재선이 못된 거는 현직이면서 재선이 못된 이유는 팬데믹 대응을 정말 엉망으로 해서 그런 거지. 팬데믹 엉망으로 했는데 그렇게 지지자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판사들까지 막 죽인다고 국민들이 학을 뗐잖아 그때. 학을 뗐는데도 지지자들이 많아서. 그거 이제 잊어먹었잖아. 4년 지났어. 아, 잊어먹었어. 이제 마스크 벗었잖아. 잊어먹었지. 근데 그때는 학을 뗐단 말이야, 미국에서. 네. 팬데믹 때. 그것 때문에 재선이 안 된 거고, 현직은 무조건 재선이 되는 거야. 미국 대통령 선거는 현직에 프리미엄이 있는데도 재선이 안 됐던 이유는 팬데믹에 대응을 못해서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고. 그거 왜 그런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바이든이 이제 건강의 문제. 갑자기 선거 유세하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거나 아니면 뒤지거나 그런 그 건강상의 이슈만 없으면은 그냥 100%야. 스캔들 문제도 있고. 그런 건 다 덮어가. 네. 건강상의 문제만 아니면은 100%야. 현직은,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는 답이 나와 있는 선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일본이 실수하는 거지. 일본은 그러니까 4월 23일인가 아소다로가 트럼프를 만났어. 그래서 트럼프가 24일 날 뭐라 그랬냐면은 그 엔화 약세는 미국에 굉장히 치명적으로 안 좋은 거다 라는 이제 소리를 한 거야. 짓거린 거야. 그러니까 앨런이 발끈해가지고 무슨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자빠졌냐라고 했는데. 근데 근데 아수다로가 트럼프를 찾아갔다면 설마 아수다로는 트럼프만 줄을 대는 거야. 일본에서는 트럼프에 대해서 줄을 대고 있고, 트럼프가 될 거라고 보는 많은 나라들에서 트럼프에다가 줄을 대고 있어. 근데 그게 미국은 답이 나와 있는 선거를 하는 거라 그랬잖아. 근데 이제 혹시나 건강상의 이슈. 그러니까 바이든이 안 될 확률은 안 되는 거는 병원에 입원하는 것밖에 없어. 근데 아슬아슬해 이 노인네 건강이.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라서.
아슬아슬해. 막 걷다가 갑자기 킥 쓰러지고 막 이러니까 그 이슈 없으면 그냥 100%야. 지금 엔화가 지금 얼마로 153엔? 153, 160원 다 됐네. 그러니까 이게 환율 올라가는 거 일본이 싫어하는 건 아니야. 싫어하는 건 아니야. 근데 이게 없어야 된다는 거지. 이런 게. 이게 없어야 된다는 거고. 근데 애초에 그런 식으로 이 식으로 가는 걸 막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래프가 완만하게 쭉 올라가기보다는 쭉 그러니까. 이렇게 안 돼. 아, 이거는 이제 공격을 하는 거지. 근데 이거 벌건 대낮에 했어. 장중에 갑자기 막 우리나라 장이 뭐 왜 이렇게 이상하게 내려가지 막 그러고 있었는데 뉴스에 이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앨런이 해 나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7월이면은 유동성이 확 풀려 시장에. 6월부터 이제 6월부터 완화가 되고 7월이면 돈이 풀리지. 돈이 풀리면 어떻게 되나? 시장에 돈이 많은데 금리 내려가고 달러 약세되고 그다음에 증시 화랑되고 세린메이라 그랬잖아 내가. 5월에 팔고 떠나라. 근데 올해는 대선이라서 대선 시즌이거든. 그리고 앨런의 시간이 시작이 된 거야. 7월부터 시작인데 3개월 전부터 반영되니까. 근데 이게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좀 많이 물려 있었거든. 이거를 계산을 딱 끝내고 나니까 그래? 그래? 곧 풀리네? 그렇게 된 거지. 아니나 달라. 내가 그래서 떨어지는 거를 생활비만 딱 남겨놓고 계속 사들였어. 한 종목을. 오늘 드디어 그게 마이너스 200만 원까지 갔거든. 마이너스 20 거의 20% 찍었지. 그래서 계속 물을 탔어. 계속 사들였지. 나중에 평단가를 계속 낮췄는데 오늘 드디어 흑자가 마이너스 벗어나서 이제 플러스로 전환을 했어. 오늘 드디어. 무슨 종목이에요? 그거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종목이야. 숟가락. 게임주야. 게임 주면은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가지는데. 지금 전혀 관심 없고 막 그게 NC소프트? 아니 넥슨? 아니 레마블? 아니 아무도 관심 안 가는 종목을 계속 사모았는데 8월 달에 게임스컴이 있거든. 몇 달 안 남았어. 유동성은 막 풀리고 게임스컴은 열리고 그냥 우리 이제 다 몇 달 있으면 개발 끝나요? 라는 뉴스만 나오면은 차 바꾼다. 차 바꾼다. 자, 그래서 미국 대선과 한국의 역할 이해됐죠? 아직도 잘. 그냥 훑었어요. 말씀하신 거. 장기채를 이해를 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사줘야